결혼 35년 황혼이혼의 파국 퇴직금 3억 등산녀에게 다 날렸습니다. 이혼하자 식탁 앞에 앉은 선아의 손이 멈췄다. 저녁 반찬을 담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던 주방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35년간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뭐라고? 내 말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경철은 냉정한 표정으로 아내를 마주봤다. 퇴직한 지 겨우 2주 대기업 부장으로 35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가 그 쉼의 시작을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던진 파국적인 선언으로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다. 그 습관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나오는 것이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35년을 살았는데.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철의 얼굴을 후쳤다. 경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단호했다. 그는 퇴직 후 닥친 공허함과 회사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잃은 후의 무력감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혼해야지.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당신 눈치 보면서 말이야. 지긋지긋해. 눈치? 내가 언제?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상 차려주고 당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묵묵히 옆을 지켜줬는데 그게 눈치 보는 거였어? 매일 아침 똑같은 반찬, 똑같은 잔소리. 돈 아껴라, 절약해라, 애들 뒷바라지해라. 35년 동안 난 뭐 하나 마음대로 해본 게 없어. 내 옷 하나 마음대로 못 샀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항상 당신의 눈빛 때문에 불안했어. 당신의 희생이라는 이름의 억압에 난 질식할 것 같았어. 경철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지난 35년간의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을 느꼈다. 선아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남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누가 뒷바라지했는데?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작년까지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간병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청춘과 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퇴근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장봐서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혹시나 밖에서 기죽을까봐 당신 양복 매일 다려놨던 건 다 뭐였는데? 그건 당신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일 아니었어? 나도 밖에서 목숨 걸고 돈 벌어왔잖아.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3일 밤낮으로 간병했던 건, 당신 승진 시험 볼 때 내가 밤새워 자료 정리해 준 건, 당신의 편안한 삶 뒤에는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있었어. 박경철. 선아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경철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됐어.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알아봐. 재산 분할 깔끔하게 하자고. 그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하는 문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크게 흔들렸다. 결혼 10주년에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과 어린 아들,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경철의 서툰 포옹과 선아의 수줍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선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35년의 결혼 생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첫 만남, 두 사람의 맹세가 담긴 결혼식, 아이들 출산, IMF 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왔던 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경철은 밖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끊었던 담배였다. 필터 끝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그의 굳은 얼굴을 감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길 건너편 공원에서 한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남편은 부인을 살짝 의지하며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경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원했던 노년의 모습은 저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에 고개를 흔들었다. 야, 박경철. 오랜만이다. 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경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학 동기였던 준호는 정년 후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준호는 항상 그랬듯이 생기발랄했고 활력 넘치는 그의 에너지가 경철은 부러웠다. 형, 고마워.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 집에 혼자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금방 늙어 밖으로 나와야지. 자네 퇴직금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즐겨야지. 인생 2막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토요일 아침 북한산 입구 20여 명의 중장년 남녀가 모여 있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사람들. 경철은 어색하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다. 모두들 전문 등산복을 입고 최신형 등산 장비를 갖춰 입은 모습이 왠지 모를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오래된 면바지에 등산화만 신고 온 것이 부끄러웠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박경철 형님이에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최근에 퇴직하셨어요. 우리 형님에게 좋은 기운 좀 나눠주세요. 다들 박수. 짝짝짝.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때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세련된 스타일의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은은한 메이크업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등산 잡지 모델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선이에요. 산을 좋아하는 50대 초반이죠. 반가워요. 지선은 단정한 등산복에 선명한 화장,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의 모습은 35년간 그가 봐왔던 아내 선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선아는 항상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경철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성이라는 매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아, 네, 박경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철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익숙해진 경어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등산이 시작됐다. 지선은 자연스럽게 경철 옆에 붙어 걸었다. 그녀의 등산복에서 은은한 고급 향수가 풍겼다. 이전에 경철이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처음이시죠? 등산은 자기 페이스가 중요해요. 천천히 가세요. 이 코스는 경사가 좀 있어서 초보자들한테는 힘들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어서요. 회사 다닐 때도 꾸준히 헬스클럽 다녔거든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어요. 호호, 그래요? 남자분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퍼지시던데요. 경철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니 끈기는 남다르시겠죠? 지선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경철은 그녀의 가벼운 도발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설렘이었다. 마치 20대 때 소개팅하는 기분이었다.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죠? 지선 씨보다 먼저 정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 센스 있으시네요. 대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주변이 좋으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산을 올랐다.
등산로 주변에는 싱그러운 초목들이 자라고 있었고 새소리가 귀에 맑게 들려왔다. 경철은 오랜만에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가정사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3시간 후 정상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망이 장관이었다. 경철은 땀을 닦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경철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명당을 잡아놨어요. 지선이 자기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경철은 주저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다른 회원들이 살짝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선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김밥 가져오셨어요? 아,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샀어요. 아침에 부랴부랴 나오느라 준비를 못했네요. 경철은 배낭에서 삼각김밥을 꺼냈다. 아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드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만든 유부초밥이에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경철 씨가 드셔주시면 영광이죠. 지선이 예쁜 도시락 통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긴 유부초밥에서 은은한 식초향이 났다. 각각의 유부초밥 위에는 깨가 송송 뿌려져 있었고 옆에는 색색까지 나물 반찬들과 예쁜 모양의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마치 요리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이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먹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 먹기엔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경철 씨 드릴 생각으로 더 만들었어요. 자, 어서요. 경철은 조심스럽게 초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유부에 새콤달콤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다. 집에서 선아가 해주는 실용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투박했던 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고 정성스러웠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유부초밥 중에 최고예요. 호호, 그렇죠? 비법이 있거든요. 유부 졸일 때 사과즙을 조금 넣어요. 그럼 단맛이 은은하고 깊어져요. 그리고 밥에 넣는 식초도 일반 식초가 아니라 발사믹 글레이즈를 살짝 넣어요. 풍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비법을 지선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지선 씨를 부인으로 둔 분은 복받은 겁니다. 경철은 실수로 부인이라는 말을 내뱉고 나서야 후회했다 하지만 지선은 개의치 않는 듯 웃으며 답했다. 저 혼자 삽니다.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지만 금세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도 경철 씨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중이에요. 경철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35년 동안 선아가 한 번도 이렇게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었다. 아니, 싸줬는지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아침을 거르거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으니까 지선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정성과 관심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경철 씨는 혼자 사세요? 지선의 질문에 경철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감화되어 자신도 솔직해지고 싶었다. 네, 사실은 이혼 진행 중이에요. 어제 조정이 잡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걸 물었네요.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상실감이잖아요. 그러셨군요. 경철은 지선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새 삶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서 강한 매력과 희망을 보았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지선의 말에는 슬픔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다. 경철은 그녀에게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봤다. 퇴직 후의 공허함과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불안감을 채워줄 무언가가 지선에게 있을 것 같았다. 해가 기울 무렵 하산길 지선이 경철에게 물었다.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우리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요. 제가 맛있는 집 알아요. 네, 물론이죠. 등산보다 하산 후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거 싸올게요. 제 특제 연어롤이에요. 다들 칭찬하시던데 경철 씨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경철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짜릿함과 생기였다. 그는 3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4주째 등산을 함께한 어느 날 하산 후 카페에서 지선이 물었다. 경철 씨, 요즘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그들은 등산 후 함께 고급 카페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경철은 그녀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즐거웠고 등산복을 새로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암호화폐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주식도 안 해봤어요. 평생을 보수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위험한 투자는 좀 망설여져요. 아이고, 요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저는 작년에 투자해서 3배 넘게 벌었어요. 퇴직금으로. 놀고 있는 돈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선이 휴대폰을 꺼내 차트를 보여줬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요동치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수많은 숫자와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이게 제 계좌예요. 보세요. 여기 수익률이 300%가 넘죠? 헉, 수익이 2억이나 믿기지 않네요. 네, 처음엔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제 지인이 투자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예요. 경철의 눈이 빛났다. 퇴직금 3억이 통장에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 은행에 맡겨두니 이자는 쥐꼬리만큼 나오고 주식은 불안한데 암호화폐라 게다가 지선이 직접 보여준 2억 수익이라는 숫자는 그의 탐욕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한가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경철 씨, 투자에 100%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 정보로 움직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저희는 비공개 정보로 미리 매수하고 매도해요. 게다가 지금이 바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예요. 정부 정책 발표가 곧 있을 거라서요. 그렇긴 하겠네요. 있잖아요. 우리 카톡 단체방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다 알려드려요. 제가 경철 씨를 위해 특별히 부탁해서 자리 하나 마련했어요. 정말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 회원들끼리만 하는 VVIP 정보방이에요. 특별히 경철 씨 모시고 싶어서요. 보통은 추천 없이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경철 씨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제가 추천했어요. 지선이 수줍게 웃었다. 경철은 가슴이 뛰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과 지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지선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럼 얼마 정도 시작하면 될까요?
금액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서요. 글쎄요. 경철 씨가 여유 있는 만큼요. 근데 솔직히 1억 정도는 해야 수익이 의미 있어요. 너무 적게 넣으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요. 게다가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효율이 높아요. 1억 부담스러우시면 5천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수익은 그만큼 적겠죠? 1억 넣으시면 3개월이면 50% 수익은 거뜬해요. 이건 거의 확실한 정보예요. 경철은 고민했다. 1억이면 퇴직금의 3분의 1이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5천만 원 수익이라면 지선은 재촉하지 않고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다. 그녀의 매니큐어가 빛나는 손가락이 컵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경철의 불안감을 가라앉혔다. 알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1억 6천만 원 정도 해볼게요. 퇴직금 중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남겨둔 돈입니다. 와, 경철 씨 대단하시다.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역시 대기업 임원 출신은 달라요. 경철 씨는 성공하실 거예요. 지선이 환하게 웃으며 경철의 손을 덮었다. 그녀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경철은 그 손길에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35년간 아내와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성과의 친밀감이었다. 그럼 제가 계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통합해서 투자할게요. 그래야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우리 팀이 대량으로 투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적게 나오고 전문가가 직접 매매해 주시니까요. 내 계좌로요? 회사 계좌 아닌가요? 네, 우리 투자팀이 다 그렇게 해요. 개인별로 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철 씨 돈을 관리해야 더 꼼꼼하게 받을 수 있죠. 걱정 마세요. 경철 씨는 이제 저의 특별관리 대상이니까요. 순간 경철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상식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선의 순수하고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보자 그 경고음은 금방 사라졌다. 그녀를 의심하는 것이 죄스러워졌다. 사랑과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지선 씨 믿어볼게요. 제 인생을 건 투자입니다. 고마워요. 경철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지선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경철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마치 청소년 같은 순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았다.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날 밤 경철은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 뱅킹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선의 계좌로 이체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 묘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지선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받았어요. 경철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등산 때 봐요. 하트 이모티콘에 경철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제 이런 설렘을 느껴봤던가. 선아와는 35년 동안 이런 문장 한 번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했다. 그 시각 다른 방에서 선아는 경철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사하고 있었다. 등산복, 등산화, 고급 카페 결제 내역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가 레스토랑들. 최근 3개월간의 지출이 평소의 2배가 넘었다. 이 사람이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설마. 선아의 손이 떨렸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철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부터 외출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핸드폰에만 매달렸다. 선아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신혼여행 갔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경철이 부장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당신의 퇴직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왜 파국이 된 거야? 그녀의 눈물이 사진 앨범 위로 떨어졌다. 원고님, 상대 측에서 재산 분할 50대 50과 위자료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간병 기록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경철은 코웃음을 쳤다. 법원 조정실은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혼의 냉정한 현실이 공기를 압도했다. 50대 50? 말도 안 돼요. 그 돈 내가 다 벌었어요. 그 사람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다고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할 때 그 사람은 편안하게 드라마나 봤겠지.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5년간 외벌이 가장으로 일하셨지만 아내분의 무형의 기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형의 기여? 그걸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겁니까? 옆 테이블에서 선아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선아의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개 의뢰인께서는 가사노동가, 육아, 시부모 봉양을 전담하셨습니다. 이는 경제활동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5년간의 치매 간호는 전문 요양사 수준의 고강도 노동이었습니다. 이혼 귀책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등한 가치요? 웃기고 있네. 내가 밤새워 일할 때 그 사람은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나도 당신이 해주는 밥 제대로 먹어본 적 없어. 항상 시켜 먹거나 회사에서 해결했지. 경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다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오늘은 첫 조정이니 서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선아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형광펜으로 강조된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이게 뭡니까? 경철의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인, 즉 박경철 씨의 최근 3개월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 의뢰인께서는 남편분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직접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셨습니다. 경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빼곡했다. 고급 등산복 45만 원, 최신형 등산화 32만 원, 강남 고급 레스토랑 18만 원, 주 3회 카페 결제 5만 원. 그리고 이건 뭡니까? 1억 6천만 원 타인 계좌 이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이런 고액의 지출과 이체는 흔치 않은데요. 경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가 이렇게 법정에서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건 투자였어요. 지선 씨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였습니다. 투자라고요? 선아는 경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배신당한 아픔, 분노, 그리고 경멸이 가득했다. 35년간 남편을 향해 헌신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당신 누구한테 그 돈을 준 거야? 누구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퇴직금을. 그건 투자 전문가 그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분입니다. 여자지? 그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야? 당신이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부터 나가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던 게 그 여자 때문이었어? 정적이 흘렀다. 경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사람이 진짜 35년을 살았는데 35년을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정을 당신은 한순간에 욕정에 팔아넘긴 거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의뢰인께서는 위자료를 4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60대 40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의 재산, 은닉 및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인 불륜이 명백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 중 고액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체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말도 안 돼요. 불륜이라니 정신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그쪽이 더 불리하실 겁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피고에게 있으니까요. 게다가 고액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체한 정황까지 모든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경찰의 변호사가 그래 말렸다. 박 선생님, 일단 한 번 더 조정을 해보시죠. 재판 가면 시간도 돈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 되면 회사 쪽에 알려질 수도 있고 자녀분들에게도 평생 주홍 글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철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체면 남은 여생이 걸려 있었다. 지선에게 투자한 돈은 이미 증발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조정은 결렬됐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선아가 경철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여보,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손 치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남남이야. 무슨 다시 시작이야.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 35년의 나와 그 여자가 비교가 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민수랑 지수한테는 뭐라 말을 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애들 다 컸잖아요. 이제 각자 살 때도 됐어요. 당신 눈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가 살 때라니 당신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 새로운 여자랑. 경철은 선아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3주 후 두 번째 조정에서 재산 분할은 55대 45, 위자료 4천만 원,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선아 씨의 가자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되 경철 씨의 퇴직금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조정위원회 말에 양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아는 재판까지 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합의했다. 동의하십니까? 선아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가득했다. 경철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럼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입니다. 펜을 드는 순간 경철과 선아의 손이 모두 떨렸다. 35년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함께한 모든 시간, 기쁨과 슬픔, 사랑과 다툼이 모두 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펜을 극적이면서도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자 선아가 먼저 일어나 조정실을 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경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재판보다는 나은 조건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재산 이전은 다음 주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3개월 내로 처분하시고요. 경철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복도에서 선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철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반대편 출구로 걸어갔다.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허함만 가득했다. 지선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마치 영화배우 같아요. 경철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지선과의 데이트로 이혼의 아픔과 허전함을 달래려고 했다. 그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지선에게 줄 선물이었다. 호호, 고마워요. 경철 씨,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경철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지선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스타일은 항상 선아와는 완전히 달랐다. 선아는 편안한 옷을 좋아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지선의 화려함과 세련됨이 경철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셨네요. 복잡한 관계를 청산한 것에 진심으로 축하해요. 네,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시원해요. 이젠 지선 씨만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당연하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즐겁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봐요. 지선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경철도 잔을 들었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짤랑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다. 주변에 있던 커플들이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경철은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나저나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1억 6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구체적인 수익 보고를 좀 받고 싶은데 경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억 6천만 원을 보낸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익 보고를 받지 못했다. 지선은 항상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수익이 온다고 말했다. 아, 그거요?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희 전문가가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 주쯤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가 지금이 마지막으로 사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조만간 코인이 폭등할 거라면서요. 정말요? 제가 혹시 손해를 보진 않을까요? 네. 우리 전문가팀에서 확인했어요. 경철 씨, 인내심 가지세요.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경철 씨는 복이 많으신 분이라 분명 대박 나실 거예요. 그렇긴 하죠. 지선 씨를 믿으니까요. 참, 경철 씨 혹시 추가 투자 여력은 없으세요? 이혼하시면서 남은 돈이 좀 있지 않으세요? 추가 투자요? 또요? 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전문가도 이렇게 확신하는 건 처음이에요.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수익이 2배로 뛸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철 씨만 후회하실 거예요. 경철은 망설였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은 약 1억 3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둬야 했다. 이제 직장도 없는데 글쎄요, 지금은 여유가 이혼으로 인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요. 아, 그럼 대출은요? 요즘 신용대출 금리 낮잖아요. 저도 처음에 대출 받아서 투자했어요. 그래서 3배를 번 거예요. 투자 수익이 이자보다 훨씬 크니까 남는 장사죠. 게다가 경철 씨는 신용도 좋으시잖아요. 이혼했으니 이제 빚을 갚아줄 아내도 없으니 대출도 자유롭잖아요. 대출이요? 네, 저도 처음에 대출 받아서 투자했어요. 그래서 3배를 번 거예요. 이자 정도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잡아야 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선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다. 경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었지만 지선의 매력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그 경고를 덮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서두르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경철 씨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지선이 경철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경철은 모든 걱정을 잊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지선이 자연스럽게 경철의 팔짱을 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기분 좋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게 35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저도요. 경철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이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경철 씨, 우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경철 씨가 남자로 보여요. 지선이 경철을 올려다봤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경철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 경철 씨가 좋아요. 경철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지선을 끌어안고 싶었다. 그는 35년간 억압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었다. 지선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선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 혼자만의 감정인가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선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해 보였다. 경철은 그녀가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싶었다. 경철 씨, 약속해요.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겨요. 함께 행복해져요. 제가 경철 씨를 성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약속해요. 지선 씨 말대로 할게요. 투자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경철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혼의 아픔과 불안함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경철은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다. 신용대출 한도 조회 5천만 원이 가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승인은 10분 만에 났다. 이성을 마비시킨 탐욕의 질주였다. 지선 씨, 5천만 원 더 보낼게요. 저는 지선 씨를 믿어요. 문자를 보낸 후 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박지선 님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경철은 당황해서 카카오톡을 열었다. 투자정보방에 접속하려 했지만 초대받지 않은 채팅방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뭐지? 단순한 오류인가? 그는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계속 갔다.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다. 문자를 보냈다. 지선 씨, 채팅방이 왜 이래요? 연락돼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음 확인도 뜨지 않았다. 경철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선 씨. 경철은 다음 날 아침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에 나갔다 하지만 지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일찍 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곤 했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경철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맴돌았다. 준호야, 지선 씨. 안 왔어? 어쩐 일이야? 아, 지선 씨? 몇 주째 안 나오던데 바쁜가 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연락은 돼? 혹시 나한테만 연락이 안 되는 건가 해서. 나한테는 연락 안 오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너 그 여자한테 돈 맡긴 거 아니지? 전에 나한테 묻더니
아니, 아무것도 그냥 좀 궁금해서. 경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산을 올랐다. 등산로는 예전처럼 가파르고 험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힘들게 느껴졌다.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신호만 갔다. 문자는 읽지도 않았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일이 생겼나 봐.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경철은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투자한 돈 2억 1천만 원이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하산 후 경철은 지선이 말했던 투자 사무실 주소를 기억해냈다. 강남 어딘가라고 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여보세요. 준호야, 지선 씨가 말씀하셨던 투자 사무실이 어디였지? SJ 인베스트먼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투자 사무실? 지선 씨가 투자를 해? 난 처음 듣는 소린데 동호회에선 취미 이야기만 했지 뭐. 암호화폐 투자. 나도 조금 투자했어. 엄청 좋은 기회라고 해서. 야, 박경철. 너 설마 그 여자한테 돈 넣은 거 아니지? 너 제정신이야? 우리 나이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준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동시에 질책이 담겨 있었다. 왜? 문제라도 있어? 지선 씨는 전문가 정보로 움직인다고 했어. 야, 경철아. 정신 차려. 너 그 사람 제대로 아냐? 집이 어딘지, 직업이 뭔지, 가족이 누군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동호회에서 만난 지 1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항상 옷만 화려하게 입고 다녔을 뿐이야. 경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지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밝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에게 호의적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그녀를 봤던 것이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거야. 요즘 이런 신종 투자 사기 사건 많아. 퇴직금 노리는 사람들 천지야. 경찰은 무슨. 과민 반응하지 마. 지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경철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선과의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항상 투자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일주일 후 경철은 강남역 인근을 헤맸다. 지선이 카톡 프로필에 올렸던 사무실 건물 사진을 기억해 찾아다녔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다. 여기다. 이 건물이었어. 드디어 건물을 찾았다. 15층 건물의 7층. 경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702호, 703호, 704호. 704호 앞에 섰다. 문에는 SJ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다. 경철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지금 영업시간이. 아닌데요. 여자 목소리였다. 지선이 아니었다. 저 투자 상담 때문에 왔는데요. 박지선 씨 계신가요? 문이 조금 열렸다.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경철을 봤다. 박지선이요?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은 전부 남자입니다. 없다니요? 여기 SJ 인베스트먼트 맞죠? 제가 박지선 씨와 연락이 안 돼서요. 맞긴 한데 박지선이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요? 경철은 당황했다. 뭔가 잘못됐다. 지선은 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저기 제가 투자를 했는데 박지선 씨 통해서요. 고액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아,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 이분 아세요? 박지선 씨 사진입니다.
경철이 휴대폰에서 지선의 사진을 꺼냈다. 산에서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 이분 잠깐만요. 이사님.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이사 김태준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저는 박경철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을 통해 2억 1천만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억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 지선 씨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우리 투자 설명회에 딱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명함을 몇 장 가져가셨죠.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벌써 박 선생님 같은 분이 6번째네요. 6번째. 경철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우리 회사 이름을 도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사기라는 얘기입니까? 경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선의 미소와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그분이 우리 회사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아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산 동호회 같은 데서 접근해서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죠. 하하. 경철은 숨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했다. 2억 1천만 원 그의 퇴직금의 대부분이자 이혼으로 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대출이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김태준이 물을 가져다 줬다. 경철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목이 메었다. 제 돈 다 날아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경찰 수사를 해봐야죠. 하지만 솔직히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보통 돈을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돈을 옮겨서 추적이 어렵고 대부분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경철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6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제 인생이 35년간 모은 돈인데 35년간 모은 돈, 퇴직금, 아내와 헤어지면서 받은 재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바보 같았다. 한순간의 욕심과 허영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 주소로 가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거기서 피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도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경철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철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다. 그의 눈은 빨개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아. 35년 아내의 정성보다 한 달 만난 여자의 달콤한 거짓말이 더 좋았단 말이냐. 주먹으로 거울을 치려다 참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안에 탄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피해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시군요. 상당히 고액입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다. 형사의 얼굴에는 이런 사건에 익숙해진 무표정함이 감돌았다.
네, 다 찾을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박지선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조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은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돈을 찾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가명이요? 그럼 제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네, 이런 사기범들은 보통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휴대폰도 대포폰이고 계좌도 차명 계좌일 거예요. 게다가 돈을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돈을 옮겨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럼 제 돈은 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혼하면서 남은 전 재산인데 일단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런 신종 투자 사기가 많이 늘었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의 경우 이혼 후 공허함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말에 경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었다. 텅 빈 원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도래했습니다. 45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연체 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장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800만 원 재산 분할 후 남은 1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 1천만 원을 투자했고 생활비로 써버린 돈이 4천만 원 그리고 각종 등산 장비와 지성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수백만 원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 그는 이미 마이너스 인생이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왜 이혼을 했을까? 왜 그 여자를 믿었을까? 경철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밤 십시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아래로는 한강의 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과 후회가 끝나겠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여보세요. 아빠, 나 민수야.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아빠 사기당했다면서 2억 넘게 날렸다고? 그 여자한테? 민수야,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긴. 엄마가 변호사 통해 아빠 상황 알게 됐어. 아빠,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우리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경철은 눈물이 났다. 그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빠가 다 망쳐놓고. 누나는 너무 화나서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 엄마는 매일 밤 우시고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엄마가 아빠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생활비까지 다 줬는데 아빠는 그걸 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 아빠, 난 아빠가 자랑스러웠는데. 민수야, 아빠 좀 용서해. 다오 용서. 아빠, 난 아빠 안 볼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 진짜 실망했어. 뚝 전화가 끊겼다. 경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그는 통곡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으아악. 그의 절규가 한강을 울렸다. 지나가는 차들 중 몇 대가 감속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경철의 원룸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 빨래는 쌓여 있고 접시는 싱크대에 가득했다. 선아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선아가 있을 때는 항상 신선한 재료로 가득했는데 경철은 라면을 끓였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은 슬픔과 후회로 막혀 있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이었다. 그는 평생을 계획적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휴대폰을 꺼냈다. 선아의 번호를 찾았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예전 가족 사진이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전화할까? 사과할까? 아니, 이 꼴로 어떻게 연락해야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망쳤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체면은 무너진 지 오래였다. 다음 날 아침, 경철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6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배달 모두 육체 노동이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5년의 대기업 생활이 겨우 이거였나?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그의 이력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있었다. 경철은 편의점 야간 알바에 지원했다. 일주일 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이력서에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점장이 경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불신이 가득했다. 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좀 힘들어요. 오시는 분들 대부분 금방 그만두세요. 괜찮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이고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주말도 포함이고요. 실수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경철은 빠르게 계산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집 월세가 6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대출 이자가 45만 원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오히려 생활비를 조금만 더 쓰면 바로 적자였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서류는 다 가져오시고요. 유니폼은 제가 드릴게요. 경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진 얼굴, 풀린 눈빛. 이게 나인가? 한때는 잘 나가던 박 부장이었는데 1년 후 어서 오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경철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다. 그의 목소리는 활력을 잃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다. 한 해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야간 근무와 갚아야 할 대출 이자,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과 정신을 앗아갔다. 아저씨, 담배 한 보루요. 말보로 레드 네 8,000원입니다. 손님에게 담배를 건네며 경철은 멍하니 창밖을 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원하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자랑스러운 직장,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무너져 버렸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새벽 6시 경철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이혼 후 큰 집을 팔고 이사 온 곳이었다. 침대와 작은 테이블,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치우지 못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만이 그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공기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지선이 웃으며 다가오다가 갑자기 괴물로 변해 돈을 요구하는 꿈. 선아가 울면서 손을 뻗는 꿈. 아이들이 등을 돌리는 꿈.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그는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 경철은 삼각김밥을 꺼내 먹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미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였다. 휴대폰을 켰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경찰에서 한 번 연락이 왔었다. 지선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돈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다 끝났어. 경철은 창밖을 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침울한 채였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베이커리 카페. 엄마, 여기 앉아. 오늘따라 손님 더 많은 것 같아. 엄마, 카페 진짜 대박이다. 민수야, 지수야. 어서 와. 엄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을게. 선아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그녀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정한 정장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녀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자신의 오랜 꿈을 합쳐 카페를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특제 수제 케이크와 엄마표 커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녀의 카페는 강남에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엄마, 카페 대박이네. 손님 엄청 많아. 우리 엄마 최고. 딸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카페는 아늑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손님들로 가득했다. 직원들도 활기차 보였다. 그래, 다행이다. 너희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지. 특히 민수야. 내가 디자인해준 로고랑 인테리어 덕분이야. 우리 지수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엄마가 열심히 하신 거죠. 저는 그냥 조금 도움만 줬어요. 엄마는 진작에 사업하셨어야 했어요. 엄마의 재능을 왜 아빠 때문에 35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지 몰라. 선아는 1년 전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경철이 외면했던 뛰어난 요리 실력 덕에 점점 단골 손님이 늘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우리 다시 가족 같아. 민수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엄마의 행복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내 일을 가지고 바쁘게 사는 게 더 좋아. 나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세상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좋아. 아빠 소식 들었어?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지수의 질문에 선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35년간의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아니, 딱히 너희들한테도 연락 없니? 네, 절연했으니까요. 사기당한 후에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요. 엄마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하지.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해. 그 사람의 불행에 나까지 휩쓸릴 순 없어. 선아는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길거리에는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있겠지 어딘가에서.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다. 지인을 통해 들었다. 경철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가슴이 아팠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아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우리 셋이서만 가는 여행. 여행? 좋지. 어디로 가고 싶어? 내가 정해봐. 제주도 어때? 엄마도 쉬어야 해요.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자. 오, 제주도. 좋아. 거기 바다 보면서 힐링하자. 엄마가 이번 여행은 쏠게.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기가 가득했다. 선아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삶의 기쁨이었다. 같은 시각 경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는 청소할 힘조차 없었다. 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젊은 경철과 선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경철은 정장을, 선아는 순백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언제 저렇게 행복했었지?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위로 눈물방울이 맺혔다. 다 내가 망쳤어. 다 그 공허함 때문에, 그 허영심 때문에. 밤 9시 경철은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한 노부부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늙을 수 있었는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난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왜 가장 소중한 걸 버렸을까? 경철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편의점 문을 열었다.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의 인사는 공허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다. 카운터에 앉아 시계를 봤다. 밤 10시. 앞으로 8시간을 더 있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이 무의미한 반복의 연속이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보였다. 선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철은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35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아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명절에 모이던 가족들, 첫 손주를 본 날에 기쁨, 모든 게 그리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왜 퇴직 후의 공허함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 했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선택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남녀 커플이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경철은 다시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그의 눈은 이미 감정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후회로 가득 찬 하루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간의 욕심과 퇴직 후의 공허함, 그리고 허영심이 35년을 함께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경철은 아내 선아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새로운 여성의 달콤한 거짓말과 화려함으로 채우려 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선아는 이혼 후 자신을 찾아 독립적인 삶을 개척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뒷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선택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종종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오랜 친구, 평범한 일상 속에 따뜻한 밥상 경철처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마워라는 인사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